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무인기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소형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성공의 실전 배치까지 완료해 모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무인기 기술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다시 한번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무인 전력과 이로 인해 강력해질 대한민국 삼축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소가 논쟁거리가 됐는데요. 항상 대한민국은 우리 군의 병력을 60만 정도로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에 따라 병력 50만도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충분한 병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군사작전의 다양성과 유연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군은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무인화된 국방 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에서는 병력 부족으로 인해 경계 인력을 점점 무인 감시 장비로 대체하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 역시 무인화와 자동화에 맞춰 새로운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AI나 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분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육군의 아미타이거 프로젝트입니다. 아미타이거는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로 차륜형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 등을 포함하여 기동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투원과 드론봇 전투체계에 워리어 플랫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구 절벽에 대응하여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입니다. 해군에서는 무인 전력을 확대하며 네이비시 고스트를 추진 중입니다. 네이비시 고스트는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정찰용 무인 수상정 해검, 전투용 무인 잠수정, 함탑제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무인 전력을 통합 운용하여 작전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군은 이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인데요. 2022년 7월 제5기뢰 상륙전단이 시범부대로 지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소해함에서 기뢰를 탐색하는 수중자율 기뢰 탐색체와 기뢰를 소해하는 기뢰 제거 처리기를 복합 운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무인 수상정 해검은 북한 특작 부대의 침투 가능성이 높고 감시하기 힘든 복잡한 해안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 해군이 내놓은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검은 최대 30노트로 주행이 가능하고 RWCS 기관총, 비공유도 로켓과 같은 무장을 갖추어 소규모 교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을 적용하여 무인으로 방대한 해안선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 고속정에 지나치게 쏠린 해군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는 건 공중 분야입니다. 그것도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개발과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 소형 스텔스 무인기가 발표됐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전장 2m, 이륙 중량 60kg 내외로 꼬리가 없는 무미익 형태의 정찰형 무인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름처럼 상당한 고성능의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비가시선 지역까지 정찰 활동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하면 평양 한복판까지 은밀한 정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인 정찰기를 고작 1년도 안 돼 개발에 성공했으니 난리가 난 것이죠. 심지어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무인 전력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023년 9월 26일 10년 만에 펼쳐진 국군의 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시가행진을 통해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에 오른 대한민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했는데요. 궂은 날씨로 인해 대한민국 군사력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이번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는 기존 우리 군의 장비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신무기들을 공개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많이 알려진 현무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며 중국에서 황급히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를 위해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장비들이 총출동했습니다. 6,700명의 병력과 340대의 군사 장비가 동원되었는데요. 육군에서는 K방산의 주역인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비롯해 K1A1 전차, 장해물개척 전차, K55A1 자주포, 비호복합 대공포, 상륙 돌격 장갑차 등 거의 모든 기갑 장비가 총출동했습니다. 수백 대의 기갑 전력이 열을 맞춰 행진하는 광경은
폴란드가 자국의 모든 기갑 장비를 총동원해 보여주었던 군사 퍼레이드와 비견되었지만 이는 한국군 전체의 기갑 전력의 1%밖에 되지 않는 물량일 뿐으로 일선에 있는 장비들을 군사 퍼레이드를 위해 동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해군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네이비 시고스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주축이 될 무인 수상정 해검과 무인 잠수정을 트레일러에 실어 공개했으며 공군에서도 한국형 리퍼라고 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 그리고 KF-21의 로열 윙맨 가오리-X의 축소형인 신형 스텔스 무인기가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신형 스텔스 소형 무인기도 물론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무기임에 틀림없지만 스텔스 소형 무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오리-X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무인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투기급 성능의 무인기라면 KUSFC 그리고 KF-21 보라매와의 유무인 합동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개발 중인 로열 윙맨 KUSLW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종 중 흔히 가오리-X라고 알려진 건 KUSFC입니다. 이번에 전력화에 성공한 소형 스텔스 무인기처럼 미국 B-2, B-21 폭격기를 떠오르게 하는 우주선처럼 납작한 형태의 수직미익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가오리-X라는 특이한 별명이 달린 것도 그 독특한 형상 때문이었습니다. 가오리-X는 지난 2019년 전체 형상을 소형화한 축소 모델의 비행에도 성공했을 정도로 개발 진척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개발을 주관하는 ADD는 가오리-X의 약 70%를 이미 완성한 상태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가오리-X가 동일한 기종이라고 착각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 두 무인기는 일종의 사천지간 일수는 있어도 완전히 다른 기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오리-X, 다시 말해 KUSFC는 개발 과정에서 필요 목적에 따라 설계 개념이 여러 번 바뀌었고 지난 2022년 DX 코리아를 통해 공개된 최종 영상은 길이만 12m, 높이 3m, 날개폭은 20m에 육박하는 대형 무인기입니다. 워낙 극비리에 개발되고 있다 보니 설계 목적이나 작전 범위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외형이 미국의 X-47RQ-180과 비슷하다 보니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한데요. 가오리-X는 정찰은 물론이고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는 임무부터 표적 지정, 감시, 제한적 타격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형 스텔스 무인기의 작전 영역이 어디까지나 정찰에 한정된 것과 비교하면 가오리-X 쪽은 본격적인 전투기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운용 목적만 비교하면 두 기종은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형 스텔스 무인기와 가오리-X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졌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가오리-X 초기형의 개발 소식이 공개된 건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인 2014년의 일인데요. 정보를 찾아보면 당시에도 정찰형 무인기와 공격 기능이 있는 무인 항공기, 통칭 UCAV가 투 트랙으로 개발 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 기종 모두 목적은 달랐지만 형상과 내부 부품, 심지어 엔진까지 상당 부분 공유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추론해보면 소형 스텔스 무인기가 가오리-X의 기술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가오리-X는 10년에 걸친 개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형상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UCAV로 개발되는 만큼 제한적인 타격 능력과 비행 안전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체가 큰 편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행시험은 비율에 따라 축소한 테스트 모델로 진행했는데요. 해당 기술이 소형 스텔스 무인기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2023년 3월 개발 돌입을 선언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실전 배치까지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라 해도 가오리-X를 개발하면서 미리 관련 기술을 축적해 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가오리-X 개발 초기 정찰형과 UCAV2 트랙 개발 단계에서 우리 군과 개발진은 스텔스 무인 정찰기 개발을 2020년대 후반까지 완료하고 2030년대까지 UCAV를 완료할 계획이다 라고 공개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해 소형 스텔스 무인기 조기 배치에 성공해 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가오리-X 역시 기존 계획보다 조기 배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소형 스텔스 무인기 실전 배치를 기점으로 2020년대 후반이면 가오리-X의
실전 배치 역시 가능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런 조기 개발이 가능했던 건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던 덕분으로 보입니다. 가오리-X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KF-21 보라매와 현대비행을 함께하는 국산 유무인 전투비행 체계 멈티를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카이에 따르면 203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며 KF-21 블록 3단계에 이르러서는 F-35와 유사하게 무인기 운영 능력을 추가해 가오리-X 즉 KUSFC와 로열 윙맨 KUSLW가 함께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무장창 설치, 데이터 융합 기능과 편대 간, 데이터 링크 적용 등을 통해 무인 전투기와 함께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체계에서는 전투기 한 대당 무인기 4대가 편성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융합합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은 미국의 XQ-58A 스텔스 무인 공격기와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 3대에서 4대로 구성된 편대를 유인기와 함께 운영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개발될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더 강력한 엔진 개발도 계획 중입니다. KF-21과 보조를 맞출 무인기를 로열 윙맨이라고 칭하는데요. 카이는 로열 윙맨 개념을 세분화하여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를 함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필요한 비행시험 데이터를 빠르게 축적하고 임무에 따라 최적의 조합으로 유무인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하이로 믹스 방식을 적용하여 경제적인 운용과 다양한 전술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군이 병력 감소의 위기를 고도화된 기술과 유무인 전투체계를 통해 타개하고 있습니다. 무인 전력이 강화되면 결과적으로는 북한 핵무기와 주변 적성국들에 맞서 대한민국의 3가지 전략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즉 대한민국 3축 체계 강화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병력 자원이 줄어가는 지금 반드시 대한민국이 확보해야 할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 군사강국들 사이에서 구세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인구 절벽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조차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해결할 무인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적화된 무인화 기술의 탄생과 배경,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산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는 단연 무인화일 것입니다. 유독 인구절벽이라는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은 대한민국에 있어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한데요. 무인 장비는 운용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생존 확률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도로 발달한 무인화 기술은 불안한 안보 상황의 양적 완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퇴역 후 치장물자가 되어 제대로 관리조차 받지 못했던 구식 장비들의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일종의 드론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군 참호를 파괴하기 위해 폭발물을 가득 실은 채 돌격하던 러시아군의 무인전차도 단순하고 초보적이긴 하지만 퇴역 장비의 무인화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또한 퇴역 조치한 노후 전투기의 드론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를 긴장시킬 만한 일인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형 전투기 드론화에 성공할 시 항공전력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백 대가 단지 자폭만을 위해 달려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전문가들의 경고를 납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기존 무인화 기술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동작만 가능하던 무인 전투기를 고도로 훈련된 베테랑 파일럿 수준의 기동이 가능하도록 바꿔주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여기에 대한민국 기술진이 인간 형태로 만든 로봇 휴머노이드로 전투기 조종을 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기존의 항공기를 개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동 비행이 가능해 실용성 및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투기에서 타고 내리는 로봇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실 파일럿을 인공지능으로 대체 무인화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인화가 현실에서 이뤄진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파일럿의 한계를 아주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일례로 인간의 몸은 아무리 고도로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부지 이상의 중력하 속도를 견디는 게 불가능합니다. 급격한 기동으로 높아진 중력하 속도로 인해 하체에 피가 쏠리게 되면 반대로 안구 안에 피가 공급되지 않고 이는 곧 시야가 좁아지는 그레이아웃과 시야를 완전히 상실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십수초만 이어져도 파일럿은 의식을 잃고 골격 및 근육 반응이 불능 상태가 되는 지락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공지능 파일럿은 중력하 속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더구나 무인화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항상 발목을 잡는 예산 문제도 인공지능 파일럿이 훨씬 자유로운 편입니다. 인간 파일럿은 F-16 파일럿 기준으로 최초 양성에만 약 2억 1천만 원, 이후 10년간 베테랑 파일럿으로 거듭나는데 87억 원가량의 양성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 인공지능 파일럿은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인간 파일럿들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즉, 베테랑 파일럿으로 거듭나는 시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은 보다 효율적인 전투도 가능합니다. 인간 파일럿은 연료 소비와 기체 각도, 최고 속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해 연비 문제를 항상 계산하며 비행해야 하지만 인공지능은 애초에 완벽한 데이터 처리로 목표 지점까지 효율적이며 최적의 비행 궤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미 국방부 내에서도 가장 최첨단의 기술만을 연구한다는 국방 고등연구계획국 통칭 다르파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알파 도그파이트 챌린지의 데이터를 보면 인간 파일럿이 로봇에 5대0으로 완패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인공지능 파일럿이 격추는커녕 단 한 차례의 유효 공격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퍼펙트 게임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알파 도그파이트 챌린지의 결과가 인간 파일럿의 종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험은 어디까지나 실제 비행이 아닌 시뮬레이터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고 시험 과정도 다르파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조율을 통해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가 완벽히 통제된 상태에서 치러졌습니다. 즉, 아직은 어디까지나 기술 실증용으로 꾸려진 시험 환경에서만 인공지능 파일럿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미래 6세대 전투기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파일럿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 파일럿은 필요합니다. 조종 기술의 실력을 떠나 인공지능의 실수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직 인간이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하는 건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미래의 인공지능 파일럿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무인화되고 있는 노후 전투기들입니다. 한국군의 장비를 예로 들자면 최우선 퇴역 대상인 F-5 전투기나 패튼 전차와 같은 노후 무기의 휴머노이드가 탑승한다면 어느 정도 전력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휴머노이드 파일럿의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15년으로 아직 역사도 짧고 풍부한 데이터가 쌓였다고 볼 수 없는데요. 반면 중국은 젠6, 젠7을 드론화하려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소련의 미그19를 라이선스 생산한 버전인 젠6는 무려 4,500대나 양산되었고 중국 내에서만 36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었는데요. 첫 도입은 1962년에 시작된 노후 전투기지만 2010년까지 중국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로 운용되었습니다. 중국은 젠6에서 습득한 개량 기술로 미그21의 기술 도입 생산 모델인 젠7을 개량하는 데 성공했고 이 또한 1000대 이상 양산되어 중국 공군에서만 290대 가까이 운용되었다가 최근 퇴역 수순을 밟았습니다. 즉 젠6, 젠7 두 기종만 합해도 무려 650대 이상이 퇴역 기한에 접어들었던 건데요. 아무리 물량으로 승부하는 중국이라 해도 한 번에 650대의 전술기를 퇴역시키는 건 엄청난 안보 공백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두 기종을 무인하게 조하여 자폭 드론으로 운용한다는 정신나간 생각을 떠올렸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당장 젠7만 봐도 전장 14.8m, 전폭 8.3m, 전고 4.1m에 달하는 상당한 크기에 순항 속도는 시속 970km에 불과하지만 순간 최고 속도는 마하 2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최고 상승 고도는 17,500m, 항속거리는 2,200km에 달하는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이게 왜 위험한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젠7이 페이퍼 스펙 그대로 자폭 드론으로 개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순간 사거리만 무려 2200km에 순간 최고 속도는 마하 2에 육박하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어차피 파일럿이 탑승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 전투기라 치장 물자 이상의 의미도 없으니 복귀를 염두에 둘 필요도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애초에 공중전을 염두에 둔 복잡한 기동도 필요 없고 수십 수백 대를 동시에 출격해 운 좋게 한두 대만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도 남는 장사입니다. 일종의 현대판 가미카제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중국이 젠6, 젠7을 모두 무인한다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기총을 쏘고 폭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최첨단 미사일 650기가 하루아침에 등장한다면 한국이나 미국, 일본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젠6, 젠7은 레이더상 F-16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대만 등의 방공망교란에도 효과적입니다. 러시아 역시 젠6, 젠7의 모태가 되는 미그-19, 미그-21기를 총 5,000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이들 대부분이 무인드로나가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역이 러시아의 테러 범위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드론 기술이 가장 발달한 중국의 기술까지 접목된다면 미국으로 완전히 치우쳤던 힘의 균형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전력을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군의 전술기 숫자가 420여 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중 100기 가까이는 노후화된 F4, F5라 신뢰도가 부족하고 심지어 KF-21 양산과 함께 장기적인 퇴역 절차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수적 열세가 필연적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로 신개념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공개한 자연어 처리 기반 인간형 조종사 로봇은 쉽게 말해 전투기 조종 로봇인데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파일럿들이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해선 특수한 개량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국내에서 개발한 로봇 파일럿은 인간 파일럿과 마찬가지로 그저 콕핏에 앉으면 그 순간 조종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납니다. 한마디로 개량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데요. 또한 인간 파일럿이었다면 불가능할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메모리할 수 있으므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정밀 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 조작 매뉴얼과 비상대처 절차를 학습할 수 있어 항공기의 비행 상태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조종과 돌발 상황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카이스트가 주도하고 있는 인간형 로봇 시제기는 아무런 개조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직접 조작하는 데까지 기술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조종사 로봇은 현재 비행조종 시뮬레이터에서 항공기의 시동부터 택싱, 이착륙, 순항주기 등 모든 조작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항기와 전투기는 조종 난이도부터 다르기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한국만이 가진 확실한 장점이 있기에 무인화 기술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과 로봇공학 기술력을 이용한다면 휴머노이드가 탑승한 전술기 700대 보유가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